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국 방산의 거침없는 질주가 이제는 무서울 정도입니다. 최근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9 자주포에 이어 최근 다른 무기도 경쟁사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무려 4조 원대 규모의 장갑차 사업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전 세계 어떤 전차든 한국이 다 잡겠다는 무서운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는데, 역대급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한국 방산의 최근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방한한 루마니아 경제사절단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콕 집어 방문하겠다고 의사를 보이면서 1조 원대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슈테판 라두 오프레아 경제기업 관광부 장관이 이끄는 루마니아 사절단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본사를 찾아 임원진들과 긴밀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특정 사업에 대한 미팅은 아니었다며 선을 그었는데요. K9 자주포 계약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방산업계에선 구분 능선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며 한화의 입장과는 달리 계약 임박 시그널로 해석했습니다. 나토 회원국이자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루마니아는 현재 국방비 예산을 늘리면서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 가운데 자주포 도입 사업은 약 1조 2,300억 원 규모로 알려졌는데, 우리 방산 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입찰 적격 후보로 선정되며 K9 53문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서 이번 루마니아 사절단의 방안을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한 건, 앞서 한화가 K9 수출 협의가 빠르면 1분기 안에 결정될 것이라며 조만간 계약 규모와 기간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현재 루마니아는 자주포 말고도 대공미사일과 장갑차 최대 298대, 전차 240대를 도입할 계획이라 이번에 우리와 협상이 잘 마무리된다면 대규모 추가 수출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내친 김에 나토 국가들의 무기 수요를 아예 다 싹쓸이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앞서 나토 소속 국가들에게 K9를 잇따라 수출하며 신뢰성을 인정받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나토에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 기대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과거 냉전 시기 북미와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소련에 대응해 맺은 군사동맹인 나토는 동맹국 간방산 체계를 통일하고 표준화해 유사시에 무기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무기 표준화는 나토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데, 최근 한국 방산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실제로 얼마 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영국의 나토 표준 규격 포탄용 모듈화 장약을 처음 수출했고, 나토 소속 국가에 K9 추가 수출과 장갑차 최초 수출도 타진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21 보병 전투장갑차로 라트비아 육군이 4조 원 규모의 장갑차 교체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라트비아는 2028년까지 노후화한 영국산 구형 궤도형 장갑차 CVRT를 대체할 장갑차를 찾고 있습니다. 도입 규모는 약 100대로 사업 규모가 무려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침을 흘리고 있는 국가가 많은 상황입니다. 장갑차는 차체에 강철판을 더 씌워 전장에서 병력을 안전하게 수송하면서 동시에 포탑으로 공격까지 할 수 있는 차량으로 특히나 라트비아에 시급히 도입돼야 할 무기로 꼽힙니다. 발트해 남동 해안에 위치한 리트비아는 러시아와 맞닿아 있어 국방력 강화가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라트비아 땅이 대부분 평야지대이기에 러시아 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전투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장에서는 전차전이 특히 힘을 많이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화력이 필수적인데요. 라트비아 K21 경쟁 모델 압도, K21 장갑차가 경쟁 모델들을 압도하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이고 있어 현지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라트비아 역시 지난 2004년 나토에 가입한 만큼 나토 표준 무기로 자리 잡고 있는 한국산 무기를 원하고 있는 중으로 성능까지 압도적인 K21의 매력이 흠뻑 빠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K21에는 중거리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전술형 유도무기 청검 등 다양한 국산 미사일을 탑재해 전차 대결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어
러시아군을 대항할 비장의 카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튀르키예 오토카르의 틀파 장갑차, 오스트리아 스페인 합작사 GDELS의 아스코드 장갑차를 채지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21가 최종 승리를 거머쥐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작년 11월 라트비아 국방부는 이들 세 기종에 대한 현지 시험 평가를 마쳤는데요. 당시 라트비아 군 당국이 꼽은 K-21 장갑차의 강점은 군 운용 경험과 독보적인 화력이었습니다. 기존 K-200 계열 장갑차의 단점을 보완해 만들어진 K-21은 2009년부터 양산에 돌입해 지금까지 460여 대가 우리 육군에서 운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K-21에는 40기관포가 장착되는데 이 기관포에 날개 안정 분리철갑탄을 탑재하면 1km 이상의 거리에서도 10만 130 두께의 철판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K-21은 750마력 엔진을 장착해 평지에서는 최대 시속 70km, 험지는 시속 40km로 주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륙 양용 기능도 있어 차체 양옆의 부력난과 전면의 파도마 기판을 활용해 강물에서도 시속 6km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K-21 탑승 인원은 승무원 3명, 보병 9명 등 총 12명입니다. 더구나 K-21에는 중거리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전술형 유도무기 천검 등 다양한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데 향후 패키지 거래도 노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얼마 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UAE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 장갑차에 탑재할 수 있도록 기존 공대지 미사일을 지대지로 개조한 천검을 공개했었는데 바로 그 무기체계입니다. 향후 천검 미사일을 지상에서 활용한다면 먼 거리에서 적 기갑 차량을 격파하는 대전차 전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파생형 모델이 계속해서 개발된다면 K-21 장갑차의 활용도도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는데 그렇게 되면 K-21을 향한 러브콜이 엄청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 면에서 K-21을 압도하는 장갑차가 존재하지 않기에 벌써부터 전 세계 장갑차 시장에서 독주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 10월부터 3주 동안 라트비아 현지에서 기동 화력 평가를 받았는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반면에 튀르키예 툴파, 오스트리아 스페인 합작사 GDELS의 아스코드 장갑차는 30주포를 사용해 화력면에서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실제 운용 이력이 있는 기종은 K-21밖에 없는 상황이라 사실상 성능이 검증된 건 K-21뿐인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격도 틀파와 아스코드에 비해 3,040% 저렴해 여러 면에서 K-21이 경쟁국을 압도하는 등 라트비아 장갑차 사업에서 최종 낙점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K-21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호주에 수출한 레드백에 기반이 된 장갑차이기에 다양한 형태로 현지 요구에 따라 개조할 수 있다는 점이 엄청난 매력인데요. 앞서 레드백은 호주에서 전차 강국으로 알려진 독일을 제치고 3조 원 규모의 수출을 따내면서 전 세계 표준 모델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레드백의 경우 호주 현지 기후와 호주군 요구에 맞춰 개발된 모델로 이 레드백에 적용된 기술 가운데 라트비아 군에 필요한 것들을 추후 K-21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차 킬러로 불리는 K-21이 내친 김에 현대화 개량까지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한국 육군의 주력 보병 전투 차량인 K-21이 진화한 개량형인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 NIFV 청사진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전 세계 방산 업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NIFV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호주 장갑차 사업 수출용으로 제안한 레드백이 더욱 진화한 레드백 개량형에 해당되며 NIFV 사전 개념 연구는 이미 끝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방산 업계에 따르면 소요 검증을 통해 탐색 개발과 체계 개발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2030년대 중후반쯤엔 전력화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개발은 2025년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우선 NIFV는 레드백처럼 능동방어 시스템인 아이언 피스트를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과거 탱크나 장갑차는 미사일과 같은 적의 대전차 화기를 만나면 피해야만 했는데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레드백엔 장갑차로 접근하는 적 대전차 미사일을 AESA로 포착한 뒤 이를 요격하는 아이언 피스트가 갖춰졌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 차세대 K-21 장갑차는 파격 변신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한화에 따르면 이는 중량 45TU로 MUMT로 운용되며 AI 및 표적 탐지 네트워크 기반 시스템을 갖춰 미래형 최첨단 장갑차로 변신하게 될 전망입니다. 특히 레드백에 적용된 우수한 기술이 도입되는 등 젊은 피가 수혈되는데 360도 상황 인식 및 능동 방어 시스템, 상부 레벨 6 방어, 차체 하부 레벨 4 방어 능력 등 현존 최강의 장갑차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레드백에 도입된 지휘관이 장갑차 내부에서 특수 헬멧으로 밖의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이언 비전을 갖추게 됩니다. S&T 다이내믹스의 CTA-건을 비롯해 원격 사격 통제 체계가 탑재돼 장갑차 내부에서 무인 사격이 가능해지며 사거리 8km 대전차 미사일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NIFV는 철이 아닌 복합 소재 고무 궤도를 채택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기존보다 주행 소음은 적고 기동 성능이 높아지는 한편 무게도 가볍기 때문에 연료도 크게 아낄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무엇보다 고무 궤도와 함께 능동형 현수 장치를 갖추게 돼 K-21의 단점을 보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능동형 현수 장치는 장갑차 주변의 상황을 센서로 파악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사전에 현수 장치를 가동해 험지에서도 기동력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까지 중국을 중심으로 한 3차 대전의 경고는 그저 일부의 주장이나 과대망상 정도로 해석됐지만 최근 공산당의 행보로 비춰볼 때 이는 조만간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반중국 연대에 결국 전쟁이고 수준의 강력한 경고를 날린 공산당은 지금껏 보지 못했던 차원이 다른 무기들을 공개하며 지구 전체가 중국군의 사거리 안에 놓여있다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안타깝게도 한국의 신무기를 광고해준 꼴이었습니다. 한국은 오래전 해당 사태를 예견이라도 한 듯 중국군 전체를 무력화시킬 신무기 개발을 이미 완료한 상태였죠. 얼마 전 중국 외교부는 미국과 영국의 필두로한 반중국 연합들이 홍콩과 대만을 문제 삼아 자국의 집단 제재를 가한 데 대해 중국은 경고했다라며 외교 용어상 가장 섬뜩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용어는 역사적으로 중국이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벌이기 직전에 써왔던 최후의 표현으로 중국은 서방 사회의 불순한 개입과 악의적인 책동에 매우 분노하고 있으며 지금껏 보여줬던 말뿐인 처세와는 달리 구체적인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중국의 과장 선동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럴 만한 기술도 능력도 없다는 판단 하에 이를 철저히 무시로 일관했지만 최근 중국 관영 CCTV를 통해 공개된 각종 신형 무기들의 위력은 전 세계 군사력 1위를 달리는 미국조차 겁먹게 만들기에 충분했는데요. 마치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선전포고하듯 열병식 영상을 공개한 시진핑은 탱크와 전차 수륙 양용 장갑차와 강습용 공수전차에 이어 대전차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등 무려 580개에 달하는 군사장비를 모조리 드러내며 이번 열병식에 등장하는 모든 무기들은 중국 자체 기술로 실전 배치된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중국이 패권국의 반열에 올라섰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그간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던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둥펑 계열이 16기나 등장했다는 것인데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초음속 미사일은 물론 재래식 중장거리 핵미사일과 고체 연료를 이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외 핵잠 수용까지 특히 둥펑 41은 발사 30여 분 만에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전략 핵무기였기에 이는 곧 미국과 정면으로 맞설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미 과학자 연맹이 상업용 위성으로 촬영한 결과 둥펑 미사일 부대가 최근 한반도와 매우 가까운 산둥성 남쪽 지방에 집결해 있었다는 것이었고 전문가들은 사거리가 무려 5000km에 달하는 둥펑 성능상 고작 7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서울은 언제든 버튼 하나로 불바다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죠. 하지만 모든 군사학자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공포를 안겨다준 무기는 따로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중국이 극비로 다뤄왔던 소형 미사일의 존재였습니다. 중국이 새롭게 개발한 해당 무기는 공대지 미사일과 유도 미사일이 결합된 형태로
수십 km 밖에 떨어진 사과 하나 크기의 목표물을 정확히 가격하는 말도 안 될 정도의 정밀함을 가진 데다 무려 500kg답게 압도적인 폭발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레이더를 피하는 스텔스 기능까지 탑재되어 사도와 같은 방어 기술을 한순간에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중국군 측은 이번에 개발된 신형 미사일은 투하된 직후 양쪽 날개가 자동으로 펴져 60km 이상 떨어진 목표물을 향해 신속히 날아갈 수 있고, 이것은 즉 중국 군용기가 적군의 방공 영역 밖에 위치한 상태라도 얼마든지 상대를 박살낼 수 있다며 적들은 중국군의 모습조차 보지 못한 채 괴멸될 수 있음을 주장하기도 했죠. 특히 이것은 전차나 장갑차 부대를 공격하는데 전략적 활용도가 매우 뛰어났는데, 대전차용으로 만들어진 미사일은 제 아무리 단단한 장갑이라도 간단히 뚫는 것이 가능했고, 현재 중국 공군의 주력기인 J-16이나 JH-7 등 거의 모든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었기에 개발 완료 직후 이미 육지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민해방군의 사전 배치를 완료한 상태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중국군은 지난달 미군 측이 먼저 핵전쟁 수행 능력과 스텔스 기능을 갖춘 스피릿 폭격기 3대를 인도양에 배치하는 결정에 대해 극도로 반발했던 사례를 들어 이후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군의 대미 견제용 카드가 공개된 것이라 내다봤고, 지상군을 완전히 묶어놓을 수 있는 해당 무기의 존재 자체가 미군의 입장에선 생각지도 못한 변수였기에 연합군은 결국 대중국전에 대한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처지에 놓였다는 등 중국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재차 경고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 시각 한국에선 마치 이 모든 것을 예상한 듯 차원이 다른 무기를 공개해 중국 당국에 당혹해했습니다. 최근 한화디펜스 호주 법인은 솔라, 시그마 실드 위장막을 두른 레드백 장갑차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는데, 이는 누가 봐도 중국의 신형 무기를 겨냥한 듯이 보여 전 세계 밀떡들을 열광의 도가니에 빠뜨렸는데요. 시그마 실드란 전차나 장갑차에 맞춤형 옷을 입히는 것과 비슷한 기동 위장 체계로 열상 감지 장비 탐지는 물론 열추적 미사일 공격을 회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일종의 스텔스 무기라 불리고 있는데, 이는 스텔스 기능이 전투기에만 한정된다는 기존 편견을 깨뜨린 혁신적인 기술로 방공 영역 밖에서 날아오는 웬만한 미사일들을 사전에 회피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설사 중국군이 육안으로 공격을 감행한다 해도 그들은 레드백 전차에 흠집 하나 남기는 것조차 불가능한데요. 과거 장갑차는 미사일을 탑재한 대전차 화기를 만나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 외에 이렇다 할 방어 능력이 전혀 없었지만, 아이언피스트라 불리는 레드백의 능동 방어 시스템은 미사일을 탐지하는 순간 연막탄을 자동으로 발사한다거나 전자장비로 미사일 센서를 교란하는 소프트킬, 그 외 대응탄을 발사해 미사일을 직접 격추하는 하드킬 기술 중 세 번째가 적용 완료된 상태이고, 그마저도 위상 배열 레이더를 장착해 탐지 거리를 대폭 개량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SM-3 미사일로 적의 탄도 미사일을 격추하는 이지스함의 방식을 그대로 따온 것으로, 아이언피스트가 발동되는 순간 적군의 대전차 화기는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 되는 것과 다름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내부 승무원이 외부 환경을 볼 수 없었고, 조준경이나 잠만경에 의존의 시야가 매우 좁았던 치명적인 단점을 완벽히 해결했다는 것인데, 레드백에 적용된 아이언 비전의 경우 장갑차 외부의 영상을 헬멧형 디스플레이에 뿌려줌으로써 간단히 고개를 돌리기만 하면 마치 투명 장갑차에 탄 듯 외부를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무려 42톤에 달하는 차체는 복합 장갑으로 보호되어 기본 내구력도 상당하지만, 주포로 탑재된 부시마스터 MK44 기관포는 밀집 보병을 제압할 수 있는 파편탄과 상대 전차를 저지할 수 있는 대전차 철갑탄이 사용되는데, 이는 1km 거리에서 3세대 장갑을 정면으로 관통할 수 있는 위력으로, 이같이 미친 성능 덕에 레드백은 해당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군림하던 미국의 거대 군수기업 제네럴 다이내믹스의 에이젝을 꺾고 독일 라인메탈의 KF-41과 함께 총 사업비 5조 원에 육박하는 호주 육군 차세대 장갑차 도입 사업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는 이변을 연출하기도 했죠. 한편 이 같은 소식에 놀란 중국 당국은 호주와의 대화 중단을 선포하며
동시에 한국의 무기 계약은 중국에 대한 도전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는데 실제로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아시아 패권, 장악의 한반도의 지정학적 유리함을 모르지 않는 바 대만이 가장 좋은 타깃이긴 하나 그들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한국을 굴복시키는데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고 그 형태는 일부 영토 장악이나 군사시설 혹은 선박에 대한 공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터무니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중국이 한반도 인근에 다수의 둥펑 탄도미사일을 배치하고 있고 해당 시나리오는 단지 한국이 원치 않는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며 한국의 굴복은 결과적으로 미국 중심의 연합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수 있기에 결국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만이 상황을 극복할 열쇠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한국과의 무기 계약을 그저 단순한 비즈니스로 보지 않았으니 이미 중국을 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들은 오래전부터 중국의 태평양과 남중국 해로의 노골적인 팽창 정책에 극심한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전체 병력 규모가 고작 6만 명에 지나지 않는 소규모에 불과하지만 국경을 맞대는 적국이 없다는 특징에서 과거 세계대전은 물론 한국전과 월남전에도 참전했듯이 언제든 우방인 한국을 위한 파병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업계 전문가들은 레드백과 K9자주포 런칭에 성공한 하나 디펜스의 승리가 단순히 한국뿐만이 아닌 호주의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고 이 같은 협력 관계는 유사시 양국의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것임과 더불어 호주가 무기를 사용한다면 그 대상이 중국이 될 것은 거의 확실하기에 결국 한국의 무기 수출은 자국의 국방력 강화와 수출을 동시에 잡는 일석이조의 전략이라고 높이 평가하기도 했죠. 일부 중국인들 중 미국보다 바로 코앞에 있는 한국이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평가하는 것도 바로 이런 연유가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4일 새벽 이란이 이스라엘에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한 보복 공격을 감행하며 확전 우려가 커지자 원유 등 에너지 수급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 안보회의가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과 세계 경제 둔화, 무역 수지 적자와 수출 감소를 가져온 것과 같은 충격이 이번에도 우리 경제를 다시 강타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제 정세에 따라 에너지 가격이 들쑥날쑥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한국도 산유국이 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동해에 숨겨진 석유를 찾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인 광개토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발발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 불안감을 키워온 중동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직접 대결에 나서면서 세계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각국이 조만간 금리 인하에 나서며 길고 긴 고물가, 고금리 국면에서 벗어날 것이란 기대가 최근 들어 커졌지만 세계 7위 산유국 이란이 전쟁 당사자로 등장하자 인플레이션은 불가피한 일이 됐고 금리 인하는 멀어졌습니다. 후티 반군이 장악한 홍해를 피해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돌아가던 국제 물류는 호르무즈 해협까지 봉쇄 위기를 맞으며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이와 같이 중동의 긴장에 대한 우려로 석유와 금의 가격이 상승하고 투자자들이 돈을 더 안전한 곳을 찾으면서 국채 수익률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어 우려를 더욱 키운 가운데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날 원유 가격은 또다시 급등했는데요. 특히 중동 지역에서 원유의 70%, 액화천 연가스 LNG의 30%를 수입하는 우리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뚫을 것이란 전망에 무역 수지 적자 전환 우려는 커졌고 급등한 에너지 가격이 전기가스 요금 등을 자극하며 물가를 끌어올릴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올 들어 살아나기 시작한 반도체 등 IT 수출이 꺾일 것이란 전망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데 이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보복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흘러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973년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기습 침공하며 일어난 제4차 중동전쟁에 이어 51년 만에 제5차 중동전쟁이 일어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최근 이스라엘은 이란에게 고통스러운 재보복을 천명한다고 밝히며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DPA 통신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드론 및 미사일 공격에 대해 보복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방송은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이란의 보복 공격에 나서기 전에 미국이 이란의 재반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할 것을 약속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전시 내각이 이 가운데에도 미국 등 우방이 반대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려 하나 이란의 공격을 묵인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분명하고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이란은 이달 1일 있었던 자국 영사관 폭격에 대한 보복을 명분으로 지난 주말 이스라엘에 300여 개의 드론 및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보복을 예고하며 확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요국은 일제히 양측 모두 자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며칠 뒤 19일 이스라엘은 이란 본토에 보복성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BBC가 민간 위성업체 움브라 스페이스가 19일 오전 촬영한 이스파한 군기지 비행장의 SAR 위성 이미지를 지난 15일 촬영 사진과 비교한 결과 이곳에 설치된 S-300 방공 시스템의 레이더로 추정되는 장치가 훼손된 잔해가 확인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격을 감행한 이스파한에는 군사기지 외에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심지인 나탄즈, 핵시설 등 핵시설도 다수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핵시설에는 피해가 없다고 알려졌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란의 심장부를 공격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동 리스크로 인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 돌파는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 12일 국제 유가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는 배럴당 $90.45를 기록했습니다. 브렌트유가 $100를 마지막으로 기록한 때는 2022년 8월이었습니다. 특히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 공격에 앞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화물선을 납포하면서 긴장은 고조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산유국들의 수출 통로로 세계 LNG 생산량의 3분의 1, 석유의 6분의 1이 이곳을 거칩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무력 충돌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어지면 유가가 배럴당 최대 $130대로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란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라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등을 감안하면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원유와 석유 제품 비축량은 공공과 민간을 합쳐 8개월치 정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이란 수출은 약 2,540억 원, 대이스라엘 수출은 2조 7천억 원입니다. 양국과 직접적인 무역 규모는 미미하지만 확전으로 세계 경제가 움츠러들면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로서는 직격탄 우려가 커집니다. 특히 우리 수입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석유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이 급증하며 무역 수지가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큽니다. 에너지 수입 단가가 높아지면서 최근 다소 진정 추세를 보이던 전기가스 요금을 자극하고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국제 정세 변화로 에너지 가격이 급변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우리도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중동의 석유 리스크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한국이 산유국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석유공사는 이르면 올해 말 동해에서 석유 개발을 위한 탐사 시추를 본격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탐사 시추란 석유 퇴적물 등을 탐색할 목적으로 보링 기계 등을 이용해 땅속 깊이 구멍을 파는 일입니다. 22일 석유업계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올해 말 혹은 내년 초동에 심해에서 최대 24공 규모로 탐사 시추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국석유공사는 2022년부터 광개토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이 사업은 제2의 동해가스전을 찾는 국내 대륙붕 중장기 종합 탐사 계획입니다. 석유공사는 지난 2년간 서남 동해를 물리 탐사한 끝에 동해 심해를 석유 개발에 성공할 만한 지역으로 지목하고 탐사 시추 단계로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대륙붕의 사전적 의미는 해안선으로부터 시작해 수심 약 200m 이내에 존재하는 완만한 경사의 해저 지형으로 한정되지만 이 프로젝트에서는 동해 심해 지역을 포함해 영해 전반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서남 동해,
전 해역을 대상으로 동해가스전 4배 규모의 새 가스전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자원 탐사를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뿐 아니라 해양 주권을 확보하고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목적이 담겼습니다. 앞서 석유공사는 20년가량 동안 탐사 끝에 1998년 울산 남동쪽 58km 해상에서 가스전을 발견하고 2004년부터 동해 12가스전을 개발해 2조 6천억 원어치의 천연가스와 원유초경지류 생산해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세계에서 95번째 산유국이 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가스전들은 2021년 말 생산이 종료됐고 이번 탐사 시추를 통해 한국이 산유국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산유국이 되면 국제입찰 자원 외교가 용이해지는 등 이점이 많은데요. 석유공사는 동해에서 석유 개발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탐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탄소 중립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석유공사는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확보해 2030년 연간 400만 티, 2050년 3천만 티를 주입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석유공사는 광개토 프로젝트에 따라 2031년까지 물리 탐사 1만 7천 km와 탐사 시추 24공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광개토 프로젝트의 탐사 시추 비용은 1공당 600억 원가량이 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최대 24공을 모두 합하면 탐사 시추 비용만 약 1조 4천억 원인 엄청난 수준인데요. 만일 탐사 시추에 성공하면 경제성 분석을 위한 평가 시추를 거쳐 본격적인 생산 시추에 나서게 됩니다. 이 과정을 다 거치려면 10년가량의 긴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석유공사는 이번 기회를 통해 유전을 개발해 약 11조 원 규모의 석유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울산의 전체 가구에 94년간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발이 성공하면 에너지 안보가 강화될 것으로 석유공사는 기대합니다. 나아가 앞으로 이런 노력이 이어지면 9년 전 초대형 유전을 발견해 국운을 바꾼 중남미 국가 가이아나의 길을 한국도 따를 수 있다는 게 석유공사의 전망입니다. 가이아나는 1916년 석유 탐사를 시작한 이후 약 한 세기 만인 2015년 심해 2000m에서 초대형 유전을 잇따라 발견해 온 국민이 축제 분위기입니다. 석유공사는 에너지 수급 위기 시 국내 도입이 용이한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탐사와 개발 생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2000년 베트남에서 대규모 원유를 발견한 후 유럽, 중동, 북미 등에서 매장량 확충을 위해 전력을 다한 결과 15개국에서 22개의 해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에 도입할 수 있는 아랍에미리트 UAE에서는 국영 석유 기업과 함께 2억 2천만 배럴의 원유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동해가스전으로 한국을 산유국 반열에 올려놓은 바 있는 석유공사는 이번 광개토 프로젝트를 통해 다시 한번 한국을 산유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근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창립 45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인의 산유국 염원이 다시 실현될 수 있도록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대륙붕에는 총 10개의 광구가 있으며 지역별로 보면 동해 2개, 서해 3개, 남해 4개, 한일 공동개발구역 JDG 등이 있습니다. 이번 광개토 프로젝트와 더불어 7광구 개발도 빠르게 진행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중국 CATL의 지난해 실적이 한국 배터리 3사를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합산 매출은 58조 원이었는데 CATL의 매출이 69조 원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엄청난 실적에 웃는 것은 잠시뿐 CATL은 창사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에 빠졌습니다. 일단 유럽 진출부터 엎어질 위기입니다. 중국 CATL 배터리 공장을 유치했던 헝가리 동부 미케페르치 지역 주민들이 공장 건설을 두고 반대 여론이 높아지며 갈등의 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8월 헝가리 미케페르치 지역에 중국 CATL의 배터리 공장을 유치했을 때만 해도 헝가리 집권당은 헝가리 역사상 최대의 외국인 투자 유치라며 대대적인 업적 인양 홍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 목소리가 커져 집권 여당 안에서도 분열을 초래할 정도가 됐습니다. 올해 1월에 열린 2차례의 지역 공청회는 당국자들을 반역자라고 부르는 함성과 주먹 싸움 속에 막이 내렸을 정도로 지역 주민들의 반감이 고조된 상황인데요. 반대하는 주민들은 용수 부족, 환경 오염 발생, 중국인 노동자 유입 등을 우려하면서
공장 건설이 중단돼야 한다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인구가 적은 지역에 중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된다면 지역 사회가 나쁘게 변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도시 전체가 차이나타운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심지어 헝가리 중앙은행장까지 나서서 배터리 공장 같은 대규모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성장 추구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헝가리는 최근 물가 상승률이 25%로 유럽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친중 노선을 택해온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이끄는 현 정부는 광범위한 미디어 수단을 동원해 CATL 공장 반대 움직임을 잠재우려 하고 있지만 반대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논란은 중국이 진행 중인 고속철 공사를 지연시키는 데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헝가리가 중국에서 투자를 유치한 약 30억 달러 규모의 고속철 공사였는데 이 공사 역시 부패 의혹이 제기되면서 고속철 건설 사업마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투자한 사업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CATL에 이어 중국 배터리 기업 중 하나인 거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시안이 미국 미시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 공장 역시 보조금 지급 논란과 반중 정서 확대 여파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에게 커다란 악재는 중국 내부에 있습니다. 드디어 시진핑 주석이 공개적으로 CATL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위친 CATL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CATL 2위를 지키고 있는 건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우려도 된다. 초기에 기세 좋게 시끌벅적하게 일어났다가 마지막에 흐지부지 되는 게 염려스럽기 때문이다. 시 주석의 이 발언은 중국 배터리 업계를 CATL이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되자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특정 기업의 생산 과잉으로 인해 전체 산업이 무너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시 주석이 미국과 중국 간 지정학적 긴장도가 높은 상황에서 대마불사가 된 CATL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마디로 시진핑 주석이 CATL 회장을 직접 불러놓고 마인처럼 되고 싶냐고 경고한 것입니다. 실제로 시 주석의 이 발언이 나온 뒤 얼마 되지 않아 CATL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스위스 취리 증시 상장 계획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CATL은 스위스 취리 증권거래소 상장으로 최소 6조 5천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었지만 중국 당국의 견제로 연기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CATL로서는 헝가리 배터리 공장 건설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대규모 자금 조달처가 되어줄 줄 알았던 스위스 증시 상장까지 물 건너 가버리자 난감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더 이상 CATL을 믿기 어려워진 유럽연합은 한국 배터리로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유럽판 IRA라 불리던 유럽연합의 핵심원 자재법 초안이 공개되자 한국 배터리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의 IRA와 다르게 한국을 비롯한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유럽판 IRA에는 중국 광물에 대한 의존도를 전적으로 줄여보겠다는 유럽의 의지가 확실히 엿보였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과 전쟁이 남긴 교훈이 있다면 동맹국과 공급망을 강화하고 다각화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멋있게 표현했지만 쉽게 말해 유럽연합이 중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동맹국은 한국을 의미합니다. 한국 배터리 업계로서는 유럽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유럽의 탈중국 한국화 전략은 이미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볼보 자동차의 CEO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사의 전기차 EX90에 중국 CATL의 배터리를 쓴다고 발표했지만 최근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도 탑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배터리에만 의존하던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물론 볼보는 중국의 지리 자동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 내부에서조차 CATL에 대한 견제가 시작되었고 유럽판 IRA 법안의 수혜를 입기 위해서는 지리 자동차 입장에서도 CATL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의 공급망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과 생산 능력이 시급해졌는데요.
자원 분야에서도 승전보가 날아왔습니다. 얼마 전 아르헨티나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사업을 두고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남미 리튬 생산 국가들이 구성하는 리튬 OPC의 주역이 중국을 제치고 한국이 된 것입니다.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60% 이상을 보유한 남미 국가들은 석유 수출국기고 OPC와 유사한 리튬 기구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에 쓰이며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리튬 수요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남미 국가들이 힘을 모아 리튬 생산량을 조정하고 가격을 책정할 경우 석유 수출기구가 그랬듯 리튬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튬 OPC의 주도국은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브라질 등입니다. 이 중 아르헨티나와 칠레, 볼리비아는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약 65%를 보유한 남미 리튬 트라이앵글입니다. 그런데 리튬 OPC 국가들은 단순히 리튬이란 원자재를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리튬을 활용한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들도 곧 배터리 전기차 제조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2027년까지 호주에 이어 세계 2위 리튬 생산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포스코 홀딩스는 남미 리튬 OPC에 상당한 영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래전 포스코 홀딩스가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리튬 소금호수 채광권을 인수했기 때문입니다. 포스코가 3천억 원에 인수한 이 호수는 이미 가치가 113배나 뛰었습니다. 이 염호는 매입 당시 리튬 매장량이 220만 톤으로 추정됐으나 처음 추정치보다 6배나 많은 1350만 톤의 리튬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업계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로서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리튬을 공급하고 전기차 배터리 기술에 있어 협업을 진행한다면 한국과 아르헨티나 모두에게 원원이 될 것입니다. 현재 중국 CATL은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한국 배터리 3사의 매출을 압도하는 실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CATL의 마지막 숨통을 끊기 위한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CATL을 비롯한 중국 업체들은 지금까지 LFP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이 전략이 통하지 않을 듯합니다. CATL이 특히 강했던 LFP 배터리 시장에 한국 배터리 3사가 속속 뛰어들어 중국의 점유율을 잠식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배터리 업계는 양적 측면에서는 세계 1위이지만 기술력의 척도인 특허수에 있어서는 세계 배터리 업계를 양분하고 있는 한국에 비해 많이 부족합니다. 단편적인 예로 CATL의 배터리 특허는 약 4,000건이지만 LG에너지솔루션은 약 24,000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중국 배터리 업계는 큰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은 비교적 저렴한 LFP 배터리 시장에서 양적으로 앞서갔는데요. 중국이 좌지우지하던 LFP 배터리 분야까지 한국이 가져온다면 양과 질 모두 한국이 중국을 압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